여러분, 68년을 살면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난달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죠.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남편 박철호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지만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창시절이 그리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거든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몇몇 친구들은 저를 시골 촌뜨기 취급했었죠. 특히 이명희, 오선옥, 최말순. 이 세 사람은 항상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저 같은 아이들을 무시했어요. 정자는 옷이 촌스럽다, 도시락도 변변치 않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죠. 그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만큼 평범하게 늙어가고 있을까? 혹시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을까? 그런 호기심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꼭 가야 하느냐며 걱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죠. 이제 68살인데 뭐가 무서워? 한번 보고 오겠어. 동창회 장소는 시내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5성급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옷장을 뒤져봐도 변변한 옷이 없더라고요. 결국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외투에 오래된 가방 하나 들고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호텔 입구에 선이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화려한 로비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로비를 지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정말 할머니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과연 저를 알아볼까? 아니면 못 본 척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시선들이 저에게 쏠리는 걸요. 하지만 그 시선들이 반가움이 아니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자 아니야? 맞네, 김정자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낡은 외투와 허름한 가방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몇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대화는 주로 자녀 자랑, 손자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야, 딸이 서울 대기업에 다녀, 이런 평범한 얘기들이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희 아들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온화해 보였거든요. 세월 참 빠르다, 다들 늙었네, 이런 감탄사들이 오가며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명희, 오선옥, 최말순. 40년 전 그 세 사람이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제 마음이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거든요. 세 사람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반짝반짝했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앉은 테이블로 세 사람이 다가오면서부터요. 이명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68세인데도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멀리서도 명품이라는 게 눈에 띄었죠. 어머, 정자야. 오랜만이네. 큰 소리로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과장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이어서 오선옥과 최말순도 나타났어요. 오선옥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고 최말순은 구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세 사람이 제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어요. 순간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죠.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이명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자야,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아직도 그 시골에 살고 있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톤이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그러자 세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오선옥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아직도 거기서? 세상 많이 변했는데 말이야. 요즘 시골은 너무 불편하지 않아? 동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비웃는 톤이었죠. 최말순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엔 서울 아파트 하나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다던데? 정자는 괜찮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저희는 시골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하지만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명희가 제가 입고 온 외투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 동대문? 그러면서 웃음을 터뜨렸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외투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싶었죠. 집에서 나올 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오선옥이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파리에서 샀는데 가격이 좀 나가더라. 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품격이 있지 않아? 노골적인 과시였습니다. 얼마나 했는데? 최말순이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800만 원 정도? 별거 아니야. 오선옥이 태연하게 답했죠. 그러면서 저를 흘끗 보더라고요. 제 낡은 가방과 비교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저는 가방을 무릎 아래로 숨겼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거든요. 몇 년 전에 시장에서 5만 원에 산 가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최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정자야, 남편은 뭐하고 지내? 아직 이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죠. 마치 무언가 캐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이 병원 이사장이라고 말하기엔 왠지 어색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을까 싶기도 했고 괜히 자랑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의료 분야에서 일해. 애매하게 대답했죠. 의료 분야? 이명희가 관심을 보였어요. 병원 직원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회사? 계속 캐묻더라고요. 저는 더욱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비슷해.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랬죠. 세 사람은 그제야 만족스러워하며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명희가 먼저 시작했죠. 나는 지금 지역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어. 시사 프로그램인데 꽤 유명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청률도 높고 출연료도 괜찮고 오선옥도 질세라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대한물산이라는 회사를 운영해. 꽤 큰 회사야. 직원만 200명이 넘어. 그러면서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했죠. 최말수는 부동산 얘기를 꺼냈어요.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여러 개 사놨거든. 곧 대박 날 거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듣고 있노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을 깔보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죠. 정자는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어? 이명희가 물었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텐데.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최말순이 놀란 듯 말했어요. 요즘 할머니들도 다 뭔가 하던데. 취미라도.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마치 40년 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가 남편 직업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세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이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자야, 남편이 정말 의료 분야에서 일해?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더 이상 친근한 톤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병원 관련 일이야. 왜 그때 정확히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최말순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병원 관련 일이면 뭐지? 의사야? 아니면 간호사?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아, 혹시 청소나 급식 같은 거? 비아냥거리는 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죠. 오선옥이 더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정자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남편 없는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당황하며 물었죠. 이혼했거나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오선옥이 계속 따져 물었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말이야.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저희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야, 남편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떨렸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세 사람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완전히 믿어버린 거죠. 이명희가 다그쳤습니다. 그럼 왜 명확히 말 못해? 남편이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설마 무직인 건 아니지? 최말순이 거들었어요. 아니면 일용직이라서 말하기 부끄러운 거야?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요즘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될 일인데 왜 그때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서 위축되어 있었나 봐요.
오선옥이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끼리인데 솔직히 말해봐. 혼자 살고 있지? 괜찮아.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아. 정말 아니야.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세 사람이 서로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죠. 완전히 확신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최말순이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이명희도 거들었어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 많잖아.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렇고 마치 기정사실인 양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이 자리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40년 전 그 굴욕스러운 기분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오선옥이 물잔을 들어 올리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난 김에 건배 한번 하자.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방금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갑자기 건배를 하자고 하다니. 하지만 다른 동창들도 있는 상황이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오선옥이 제게 다가왔어요. 물잔을 높이 들고서는 정자야, 힘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실수인 척하며 물을 제 옷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나 죄송해. 하지만 그 표정에선 전혀 미안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의도적이었다는 게 너무 뻔했어요. 찬물이 제 낡은 외투를 적셨어요. 검은색 옷이라 물얼룩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머, 큰일 났네. 괜찮아? 어떤 이는 휴지를 건네주고 어떤 이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이명희와 최말수는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선옥은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라고 말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젖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로 가면서 느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남을 괴롭히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수건으로 말리며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당해야 할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할까?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보자. 이렇게 도망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정자, 힘내자.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조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따뜻했던 조명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연회장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평범한 음식들이 사라지고 대신 정교하게 만들어진 핑거푸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와인잔도 고급스러운 크리스털로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음악이었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던 평범한 배경음악이 멈추고 갑자기 라이브 연주가 시작된 거예요.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까지. 연주자들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평범한 동창회였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마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특별한 파티 같았어요. 동창들은 모두 흥분해 있었어요. 와,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준비한 거지? 다들 신기해하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명희가 환호했어요. 이야,
동창회가 아니라 고급 파티 같네. 아까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오선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수준에 맞는 것 같은데?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역시 품격이 다르네. 최말수는 핑거푸드를 집어들며 감탄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이게 진짜 동창회지. 완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동창회라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 완전히 다른 행사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창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웨이터들이 나타나서 정중하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고급 와인을 따라주고 음식을 설명해주고 마치 5성급 호텔의 특별 연회 같았죠. 동창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누가 이렇게 준비해 준 거야? 서로 추측하며 즐거워했어요.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모두들 와인에 취해 기분이 좋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이 나타났어요. 그 직원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 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특별 연회라고요?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분명 동창회라고 했는데 특별 연회라니?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연회는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후원 기금 마련 행사입니다. 후원 기금이라는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시는 모든 음식과 와인, 그리고 공연은 특별히 준비된 것입니다. 직원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참가비는 1인당 250만 원이며 잠시 후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250만 원이라고요? 동창들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즐겁게 마시던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50만 원이면 저희 가게에는 정말 큰 부담이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명희가 급히 일어나서 항의했어요. 잠깐요. 우리는 동창회 때문에 온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하지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동창회와 후원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되었을 텐데요. 오선옥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 아니에요?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최말순도 화를 내며 따졌죠. 우리가 그런 돈을 낼 줄 알고 이런 걸 차렸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50만 원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화려했던 연회장이 갑자기 부담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고급 와인과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250만 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처음엔 또 다른 호텔 직원인 줄 알았죠.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걸음걸이며 어깨선이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제 남편 박철호였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서는
늘 편안한 트레이닝복이나 면셔츠를 입고 다니던 철호가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도 평소와 달라 보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기품이었어요. 평소 집에서 신문 보며 차 마시던 소박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중요한 사업가 같은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호텔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철호가 나타나자마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어요. 분명 제 남편이 맞는데 이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철호를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250만 원 때문에 시끄럽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철호에게 집중되었어요. 철호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놀라셨죠?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엄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후원 행사는 제가 직접 준비한 것입니다.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누구지? 후원 행사를 준비했다고? 모두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이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갑자기 정중해졌죠. 철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희망종합병원의 이사장이죠. 희망종합병원이라는 말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 지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병원이었거든요. 5개 분원에 병상수만 1,500개가 넘는 대형 의료재단이었어요. 오선옥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희망종합병원이라고 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 큰 병원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병원이 이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말순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사장님께서 왜 여기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철호가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철호의 말에 집중했죠. 제 아내가 오늘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해서요. 철호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분이 바로 제 아내 김정자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명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자가 이사장님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오선옥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정자가 병원 이사장 부인이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말수는 아예 말을 잃었어요. 그저 저와 철호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철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여기 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제 아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이죠.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까 저에게 했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을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물을 쏟고. 철호가 천천히 세 사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40년 만에 만난 동창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연회장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른 동창들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세 사람은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철호는 천천히 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연회장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작아져 보였거든요. 이명희 씨 맞죠? 철호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명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철호가 계속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방송이 어느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이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시사 프로그램 우리 지역 이슈 토론입니다. 아, 그 프로그램이군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희망종합병원의 협찬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죠. 철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지역방송 3개 프로그램에 연간 총 5억 원의 협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명희 씨가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연간 2억 원 정도죠. 2억 원이라는 숫자에 이명희가 휘청거렸어요. 그 돈이 없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당연히 이명희의 패널 자리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제 아내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네요. 철호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과연 그런 분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품격과 인성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명희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철호가 이번엔 오선옥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오선옥 씨, 남편분이 대한물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오선옥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네. 좋은 회사더라고요. 철호가 말했어요. 저희 병원과도 오래 거래하고 있는 회사죠.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오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물론 있었죠. 철호가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연간 15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의료용 침대, 수술대, 각종 의료 장비들 말이에요. 올해가 재계약 시기인데 말을 잇지 않아도 오선옥은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계약이 끊어진다면 남편 회사에는 치명적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참 안타깝네요. 철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관계인데 이사장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다니. 오선옥은 이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까 저에게 물을 쏟으며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지막으로 철호가 최말순을 봤어요. 최말순 씨가 투자하셨다는 그 부동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맞죠? 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동부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철호가 씩 웃었어요. 아, 거기요. 그 땅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최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인데요? 희망의료재단입니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재단이 소유한 땅이에요. 지금 개발업체와 임대계약을 협의 중인데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최말순이 무너져 내릴 듯 했어요.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특히 투자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철호가 덧붙였어요. 혹시 투자 사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모두 자신들의 생계와 자존심이 철호에게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철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을 쏟고 혼자 산다고 모욕하고 초라하다고 비웃었죠?
분노가 묻어났어요. 40년 전부터 그랬다면서요? 연회장 안의 다른 동창들도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아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철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여러분의 생계와 자존심이 바로 여러분이 무시한 그 사람의 남편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극적이라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저를 지켜줄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철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의 생계와 자존심이 모두 제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명희가 먼저 견디지 못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40년 넘게 저를 무시하던 그 이명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안타까웠죠.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이명희가 계속 말했어요. 정자를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선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이명희 옆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자야. 물 쏟은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일부러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져봤자 의미가 없었죠. 정말 미안해. 오선옥이 울먹였어요.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해줘. 최말수는 좀 더 버텼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투자금이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으니까요. 제발 용서해줘. 최말순도 무릎을 꿇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 정말 잘못했어. 세 사람이 모두 연회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고 어떤 이는 너무 극적인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유영자가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오랜 친구였던 그녀만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죠.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들이었죠. 무릎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변해야 진짜 사과야.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지.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일어서서 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저를 올려다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갑자기 사과한다고 해서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명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잘못 행동한 거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오선옥이 손을 모으며 애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뉘우치고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 진정한 사과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평상시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지금 사과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잖아. 최말순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달라진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워. 연회장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동창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철호가 제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에요.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하는 거죠. 세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저는 천천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철호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함께 나왔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동창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니.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수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셋째 날 오후에 유영자가 찾아왔어요. 오랜 친구였죠. 동창회에서도 유일하게 제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자야, 그날 정말 시원했다. 유영자가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그 세 사람 때문에 속상했거든. 특히 이명희는 학창 시절부터 너무 심했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원하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왜? 유영자가 궁금해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수가 되어버렸잖아.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유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필요한 일이었어. 그 사람들이 변하려면 이런 충격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40년 동안 남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유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들 중에서도 박 이사장 부인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 정자가 너무 조용히 살아서 그게 좋았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남편 덕에 대접받는 건 싫었거든. 저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은 남편 덕분에 해결된 거네. 유영자가 웃었어요. 맞아. 아이러니하지?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니까. 며칠 후 공원을 산책했어요. 요즘 들어 자주 함께 산책을 했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날 너무 심했나?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과했던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지켜줘서 고마웠어. 40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풀어진 느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또래인데 그렇게 무릎 꿇게 하는 게 맞았을까? 철호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저는 철호의 손을 잡았어요. 4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잖아. 한 번쯤은 깨달아야 할 때였어. 철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어. 응, 마음 편해졌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벤치 위로 벚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죠. 40년 동안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이명희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정자야, 정말 미안해. 시간이 되면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잠시 후 오선옥과 최말순에게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용서할까 말까? 이 사람들이 진심일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 때문일까? 철호가 말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결정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증오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였죠. 제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거든요.